브레이크가 끊긴 건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셔터 틈으로 들어온 카드 한 장. JS. 보관함이라는 글자와 함께 젊은 여자의 손목에 채워진 팔찌와 흐릿하게 남은 간호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왼손으로 접은 거다. 카드의 결만 보고도 이지환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과거 조직 밑바닥에서 봉투를 접던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이상한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풀린 차량, 셔터 틈으로 흘러든 팔찌 영상, 그리고 누군가 남긴 메시지. 정오, 내가 데려간다. 팔찌는 단순한 장식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준비된 경고일까요? 그리고 지환이 지켜내지 못했던 그날의 사람은 지금 누구의 얼굴로 돌아온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끊긴 건 브레이크가 아니라 서로가 끝까지 지키자고 마음속으로만 다짐했던 침묵의 맹세였는데요. 셔터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얇은 카드 하나가 그 맹세를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찢어버렸었습니다. 카드 등판에는 JS 보관함이라고 인쇄돼 있었고 누군가 일부러 기계식 각인을 낸 것처럼 깔끔했는데요. 그 단정함이 오히려 더 불길했었습니다. 다음은 조용히 안 끝난다. 그 문장 하나가 밤 공기를 바꾸었고 그 공기 변화는 이지환의 손등에서 가장 먼저 떨림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지환은 카드의 모서리를 엄지와 검지 사이로 조심스레 굴렸는데요. 플라스틱 재질 특유의 미끈함 아래로 미세한 흠집이 일정 간격으로 잡혔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모는 차의 핸들에 남겨둔 칼자국과 간격이 비슷했거든요. 오래전 조직 밑바닥에서 사소한 지시도 기록으로 남기던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고요. 그 습관이 이상할 만큼 정확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결은 왼손으로 눌렀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요. 그 중얼거림을 지은호가 듣고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아직 조직이라는 말의 실제 온도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직감으로만 지환의 목소리에서 뭔가 차가운 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가보죠. 지역이 먼저 말을 정리했고요. 셋은 말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라 더 빨리 움직였었습니다. 창고의 보관함 앞에서 카드키가 딱 소리를 내며 인식됐는데요. 서랍이 밀려 나오자마자 오래된 사진의 냄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젊은 여자의 손목에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이니셜은 분명히 JS 였는데요. 지환은 사진의 모서리에서 먼지 대신 아주 약한 유분을 느꼈습니다. 사진을 다루던 사람의 손에 남는 생활성 기름기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 냄새가 지환에게 아주 낯익었거든요. 신호랑 새벽 락커를 드나들던 시절 고물 창고에서 흔히 나던 쇠와 습기의 혼합 냄새와 비슷했었습니다. 간호기록 사본에는 흐릿한 볼펜 필압으로 정오호라는 이름의 초성이 남아 있었고요. 날짜는 오래전에 멈춰 있었는데도 오늘처럼 읽혔습니다. 지은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낯선데 익숙한 느낌이 손목부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거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끝이 짧게 떨렸고 떨림은 곧 스스로에 대한 경계로 바뀌었는데요. 지은호는 근거 없는 감정이 사실을 덮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가라앉혔습니다. 확실해지기 전까진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 결심을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그때의 침묵이 훗날 커다란 전환점으로 남게 될 거였었습니다. 지역은 사진보다 간호 기록을 먼저 읽었는데요. 인테리어 도면을 후둘 때처럼 습관적으로 구조부터 파악했습니다. 기록의 표제, 담당자 서명, 열람일자, 비고 칸의 흔적. 비고 칸에 아주 짧은 메모가 지워진 채 남아 있었는데요. 잉크가 스쳤다가 멈춘 자리만 약간 번들거렸습니다. 여기 누가 일부러 지웠네. 지역은 손끝으로 그 자리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은호는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스캔 떠서 대비 높이면 드러날 수도 있어요. 하고 말했는데요. 말이 끝나자마자 지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건드리지 말아요. 흔적을 덮으면 더 이상한 길이 열려요. 그 이상한 길이란 조직에서 말하던 뒤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뜻했거든요. 3시 창고를 나와 카페로 돌아오는 길,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는데요. 무거움이 사람들 사이에 말 대신 놓이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이 그랬습니다. 카페의 셔터는 반쯤 내려와 있었고 커피 머신의 금속 냄새가 밤 공기와 섞여 묘하게 사람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진정되는 건 것뿐이었습니다. 지은 오는 계산대 아래 서랍을 열어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협박 보관 팔찌 브레이크라고 적었고 페이지를 나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지역은 시침을 보며 일정표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라커 간호 기록 사진. 지화는 본능적으로 출입문을 2번 확인했고 천장 구석의 각도도 바꾸었습니다. 저 각도면 셔터 틈 18가 딱 잡혀요. 그 말을 하며 미소를 짧게 지었는데요. 미소 속에 오래된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화나. 지역이 부르자 지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걸 우리로 옮겨. 너 혼자 아니야. 그 너 혼자 아니야라는 말이 지환의 마음 어디엔가 오래 묻혀있던 수치를 건드렸고요. 수치가 이상하게도 안도와 섞였습니다. 그날 밤 아주 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을 덮고 있던 익숙한 이름 대신 숫자 2개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비밀번호 같은 발신이었는데요. 지환은 받지 않으려다 결국 받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지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는데요. 친절이 가장 잔혹할 때의 온도를 정확히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재미있다며. 옛날처럼 깔끔하게 마무리해 줄래? 지환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리 대상이 내 쪽일 수도 있어. 전화기 너머 웃음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낮게 깔렸는데요. 그 웃음은 알겠다가 아니라 기대한다였거든요. 예정으로 힌트 하나. J, S. 가 뭐였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전화를 끊고 난 뒤 지환은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송금 사이사이에 오래전 쇠사슬의 감각이 아직 남아 있었고요. 그 감각이 오늘만큼 선명했던 적이 드물었습니다. 이상철은 그 무렵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내용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부엌에서 김다정이 설거지하는 물소리만 일정한 박자로 울렸습니다.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다정이 먼저 물었는데요. 상철은 한참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온 놈이 태어나서 더 밉다. 내가 낮에 그렇게 말했는데. 다정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돌아섰습니다. 태어난 척이지. 저 애 원래 둔한 애 아니었잖아. 두 사람의 대화는 질책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는 방식이었는데요. 붙잡는다고 해서 균열이 바로 메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상철은 사진첩을 열어 오래전 아이들의 사진을 꺼냈고 다정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시간 전 지하창고에서 발견했던 은팔찌가 있었고 J, S 라는 이니셜이 아주 맑게 빛났습니다. 다정은 팔찌를 천천히 쓸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는데요. 이건 누구의 목을 조르려고 또 돌아온 거니. 조옥래와 김장수는 다음날 아침 일찍 만나 보리차를 나눴습니다. 두 어른은 늘 농담으로 걱정을 덮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날만은 농담의 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영감, 너랑 나랑 살아보니 말이다. 진실은 되게 늦게 오더라. 옥래가 먼저 말하자 김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게 오는 건 괜찮아. 다만 늦게 오면서 사람을 밟고 지나가면 그땐 곤란해. 두 사람은 말끝을 흐렸고요. 서로의 손등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어른들의 위로는 길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지강호는 그 시각 포차의 간판을 닫고 있었습니다. 손톱 아래 세제가 스며들어 하얗게 갈라져 있었고요. 전날 있었던 파출소 조사는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순이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가게 앞 콘크리트 바닥에 잠금처럼 마음이 갈라지는 느낌을 종일 경험했었습니다. 엄만 괜찮아.
순이가 스스로에게 건넨 말은 설득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지만 체념조차 가족을 오늘로 데려다 놓는 힘이 되곤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은호와 지혁이 함께 걸어왔는데요. 두 사람의 걸음은 서로의 속도를 맞추려 애쓰는 사람들의 보폭이었습니다. 강호야, 괜찮아? 지은호가 묻자 지강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나, 나 괜찮아. 근데 누나는? 그 질문이 엉뚱하게 들릴 법도 했는데요. 지강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누나의 손목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박성재는 회사에서 회의 일정을 줄였습니다. 그는 쓸데없는 소음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이번 사건이 이미 소음을 넘어 소란이 되고 있다는 걸 본능으로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에게 짧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줄였냐? 성재는 줄였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박진석은 잘했다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내가 감당해라. 결과는 내가 볼게. 그 말은 칭찬도 꾸짖음도 아니었는데요. 성재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언어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차지하는 면적이 늘 일정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성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은호에게 거리를 두되 사건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요. 거리는 감정을 지키고 깊이는 진실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대개 아름다운 미소를 쓰지만 고성이의 미소는 조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방향, 이익의 모서리, 사람의 약점. 그 모든 좌표를 미소 뒤에 숨기는 법을 성희는 오랫동안 연습했거든요. 전날 파티에서 박영라의 브레이크가 풀린 사건은 누군가의 서툰 도발이었고 서툴렀기에 위험했는데요. 성희는 그 서투름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전화를 돌렸습니다. 차량 동선 바꿔요. 그리고 그 아이들 한 번에 같은 자리 모으지 마. 성희가 말하는 그 아이들에는 지은호, 이지혁, 박성재, 박영라, 심지어 이지환까지 포함돼 있었고요. 모두를 한 곳에 모으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주는 방식으로 흐름을 바꾸려 했습니다. 기다림이 권력이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이 이수빈은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나는 괜찮다라는 말이 크게 적혀 있었는데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수빈은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에게 이혼남은 내 인생의 접수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돌아섰던 날 이후 마음이 조용히 아프게 쑤셔왔거든요. 수빈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지만 계산이 마음을 납득시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닥을 택했습니다. 초라해지자. 바닥까지 가보자. 그러나 바닥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멈춤이라는 걸 수빈은 곧 이해했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아주 성숙해 보이는 결심을 적었습니다.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그녀는 박영라와 만나 따뜻한 음료를 마셨고요. 영라의 태블릿 속 웹툰에서 팔찌의 컷을 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 저건 그냥 이야기예요. 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냥이라는 말이 가장 많은 것을 숨길 때가 있거든요. 밤이 다시 왔습니다. 카페의 셔터는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내려갔고요. 셔터 틈을 측정하듯 내려오는 금속의 마찰음이 사람들의 등을 균등하게 긴장시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화는 문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이어져 온 협박장의 패턴, 브레이크의 방식, 화재의 흔적, 그리고 보관함의 카드. 모든 조각이 같은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손이 늘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걸 지화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간이 많아. 그는 낮게 말했고요. 지혁이 물었습니다. 중간? 지화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간. 하청의 하청. 돈과 부탁 사이에 끼어있는 이름 없는 손들. 거기서 흔적이 사라져요. 은호는 메모장에 중간의 구조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하는 건 꼭대기가 아니라 중간? 지환이 대답했습니다. 중간부터 묶어야 위가 내려와요.
다음 날 새벽, 지화는 혼자 신호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아직 밝아지지 않았고 새벽 첫 배의 엔진 소리가 파도의 박자를 잠깐 바꿔놓았습니다. 락커 구역은 예전 그대로였는데요. 번호판만 조금 더 달았고 철제 손잡이의 감촉은 예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는 락커 문을 닫힌 채로 2번 노크했습니다. 오래전 약속의 신호였거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남은 미세한 끌자국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작은 손전등으로 비추자 푸른 금속 가루가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락커 경첩을 최근에 풀었다가 다시 조인 흔적이었습니다. 여길 아직 써. 속으로 중얼거리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발소리가 하나 더 겹쳤습니다. 지화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거리를 벌렸고요. 어둠 속에서 모자를 눌러 쓴 남자의 실루엣이 잠깐 멈췄다가 사라졌습니다.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화는 신호랑의 거센 바람을 등으로 받으며 짧게 녹음했습니다. 오늘 락커 경첩 교체 흔적. 금속가루 신품 계열. 발소리 1명. 보폭 7274. 왼발 디딤이 무거움. 조직에서 배운 기록의 문장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번엔 그 문장이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쓰일 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화는 이상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아버지가 아는 길로 갑니다. 상철은 답을 늦게 보냈는데요. 늦은 답이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그 길이 멀면 내가 중간까지 나간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지화는 문득 어젯밤 어머니 김다정이 손에 쥐어주던 물컵의 온도를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물이었는데요. 따뜻하다는 사실 하나로 사람은 하루를 더 건너가곤 했습니다. 그 무렵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짧게 남겼습니다. 피해를 키우지 않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사 건은 내가 리드해줘. 지은호는 내라고만 답했습니다. 짧은 대답이 거절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성재는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더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면 멀어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어떤 거리에서는 선명함이 생기더라고요. 성재는 밤늦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잘못한 선택을 정리하려다 실패했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에는 휘둘리지 않겠다. 그 약속은 이번에도 유효했고요. 유효하다는 사실 하나가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고성이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완성하는 사람답게 그녀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을 20분 앞당기게 했고 주차 동선을 한 줄 바꾸게 했고 식탁에 놓이는 꽃의 색을 바꾸게도 했습니다. 사소한 변화들이 모이면 사람의 리듬이 달라지고 리듬이 달라지면 말과 표정의 박자가 흔들리거든요. 바로 그 흔들림 틈으로 성희는 단서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단서는 늘 선희처럼 보였고요. 선희처럼 보일수록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동안 별일이 없는 듯 지나갔는데요. 별일이 없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방심하거나 마르게 됩니다. 이 집 사람들은 마르는 쪽이었고요. 마르면 금이 더 잘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카페 마감 직전 셔터가 절반 내려와 있을 때 누군가 셔터 틈으로 봉투 대신 얇은 필름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필름은 재빨리 바닥으로 미끄러졌고요. 은호는 본능적으로 발끝으로 그걸 끌어올렸습니다. 필름에는 아주 짧은 영상이 담겨 있었는데요. 누구의 손목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근접샷, 그리고 팔찌. J, S가 또렷했지만 더 눈에 들어온 건 피부의 얕은 흉터였습니다. 오래전에 무언가를 가늘게 베인 흔적 혹은 자주 끼웠다 뺐다를 반복한 물건의 아픔 같은 것이었는데요.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손목을 감싸쥐었습니다. 지혁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누군가에게는 괜찮지 않다는 신호처럼 보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신호는 늘 보는 사람의 욕망을 담거든요. 지화는 필름의 프레임을 몇 번이나 돌려보았습니다. 영상은 3초 남짓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손목의 각도, 광원의 방향, 그림자의 흐름, 배경의 질감. 배경, 이거 카펫이 아니라 사포 같은데요. 그는 낮게 말했고요. 지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포? 지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락커 옆에 손질대가 있었어요. 칼을 갈거나 금속 표면을 정리하던데 그때 쓰던 사포 질감이랑 비슷해요. 은호는 메모장에 사포 손질대 락커 인근이라고 적었고요. 페이지 상단에 중간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날 밤 지화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고 시내의 불빛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전화기의 연락처를 한참 내려보다가 K라는 머리 글자에 멈췄습니다. 과거 동료. 지금은 프리하청. 그 이름 옆엔 오래전 스스로 적어둔 한 줄 메모가 남아 있었는데요. 문턱에서 늘 뒤돌아보는 타입.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문턱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 경계선을 밟고 사는 사람이지. 그 경계선에 발을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중간을 만들어 왔고 그 중간을 끊어내지 않으면 끝까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나자.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이번엔 내가 중간을 닫는다. 보내고 나니 손끝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날 오후 K는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카페와 거리가 있는 오래된 체육관이었고요. 훈련 기구들은 녹이 조금 올라 있었습니다. K는 문턱에서 잠깐 서성이다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정말로 문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K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쁘진 않았는데 믿음이 가진 온도는 아니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냐? 죽진 않았지. 지화는 그렇게 대답했고 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시선을 낮게 깔았습니다. 여전히 깔끔하네 너. K가 말하자 지화는 물었습니다. S. 감언지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K의 미간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환에겐 충분했습니다. 그건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물건 코드이기도 했지. 근데 너 그걸 왜 묻냐? 중간을 닫으려고. 지환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낮음이 오히려 위협이었습니다. K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너답지 않게 정의롭네. 지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의로운 게 아니고 피곤해서 그래. 피곤하면 사람이 단순해져. K는 웃었습니다. 그래, 단순한 게 좋지. 단순하게 말해. 누구를 막을 건데? 그 질문이 공기를 한 번 더 무겁게 만들었는데요. 지화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반 발짝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라인이 있어. 그 라인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더 들어오면 내 가족이 다친다. K는 그제야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말하네. 말할 때가 됐으니까. 말하는 순간 지화는 옛날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 아주 뚜렷한 경계가 세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만남 이후 체육관을 나왔을 때 그는 바로 지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입구 2개 막자. 후문은 오늘부터 잠그고 야간에 출입 카드를 바꿔요. 지혁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거든요. 은호는 새 노트의 옆장에 사건 시간 대출입 동선 중간 인물이라는 표를 더 넓게 그렸습니다. 표에 빈칸이 많았지만 빈칸은 사람을 나아가게 만드는 종류의 공백이었고요. 그 공백을 채우는 동안 관계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지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고 지혁은 지은호를 볼 때마다 말수가 조금 더 줄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수록 서로를 오래 보게 되더라고요. 오래 보니 작은 것들이 보였고 작은 것들을 말하지 않으려면 더 가까이 서야 했습니다. 그 무렵 박영라의 웹툰은 조회수가 더 늘었습니다. 최신화의 마지막 컷에는 다시 팔찌와 셔터 틈이 등장했고 댓글에는 온갖 추측이 달렸습니다. 제이는지?
S는 SONG? 정시성 가진 누군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가? 지화는 댓글을 스크롤하다가 멈췄습니다. 현실의 오해가 가상의 추측과 엉켜 커지는 순간을 딱 목격했거든요. 영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너 끝나면 내가 데리러 갈게. 혼자 있지 마. 영라는 응하고 답했는데요. 짧은 글자 하나에 담긴 신뢰가 이상하게도 사람을 오래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 또 다른 봉투가 셔터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종이였습니다. 서체가 살짝 달랐는데요. 같은 손이 일부러 다른 손 흉내를 내려고 애쓴 흔적처럼 보였거든요. 연습했네. 지환이 낮게 말하자 지혁이 물었습니다. 연습. 사람은 익숙한 각도를 벗어나려면 연습을 해요. 근데 연습하면 자국이 남아. 봉투에 접힌 모서리 한쪽에 아주 작은 손톱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포장을 서두르다 무심코 눌린 흔적이었는데요. 그 손톱이 짧게 깎인 왼손이라는 사실까지 지환은 알아챘습니다. 왼손잡이가 확실해졌네요. 은호가 말했다가 바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왼손잡이도 오른손으로 봉투를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단서로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겠어요. 그 말이 모두를 조금 웃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무서운 밤에도 가끔 웃으면서 버티거든요.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재의 첫 번째 브레이크 사건과 파티장에서 박영라의 차량에서 발견된 이완 흔적에 대해 추가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성재는 차분히 응했고요. 근거 없는 의심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기자 하나가 따라붙었지만 성재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은호는 그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다가 화면을 끄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감사와 거리, 호감과 결심,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가슴에 놓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 일은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도 사람을 가리는 방식으로도 작동했습니다. 오후가 기울 무렵 김다정은 결심을 하고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작은 상자를 건넸고요. 상자 안에는 J, S,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갖고 있어. 다정은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는데요. 그 평온이야말로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팔찌를 손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낯선데 익숙하고 가벼운데 무거운 감각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먼저 나온 건 감사였는데요. 감사 뒤에 따라오는 건 책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팔찌를 조심스럽게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파우치의 지퍼가 아주 작게 걸렸고 지퍼 이빨의 규칙적인 간격이 이상하게도 셔터의 간격과 겹쳐 보였습니다. 규칙은 늘 다른 규칙을 소환하더라고요. 밤은 또 한 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화는 옥상에서 바람을 맞다가 조용히 내려와 메모장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구 실행자 후보 1 성동 라인 K 문턱 경계 왼손잡이. 후보 2 항만 라인 J 소물라커 경첩 사포. 적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단순해졌습니다. 단순해지면 사람이 덜 흔들리더라고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셔터를 잠깐 울리고 지나갔고요. 셔터 틈으로 들어오는 냉기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조용히 안 끝난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지화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조금 바꿔 읽었습니다. 다음은 조용히 끝내지 않겠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우연처럼 다음 장면이 왔습니다. 조옥래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길모퉁이에서 누군가와 어깨를 스쳤는데요. 작은 통조림이 바닥을 구르며 경쾌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상대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였고 옥래는 괜찮아, 괜찮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 상대의 손목에서 한 번 반짝임이 번졌고요. 익숙한 디자인의 팔찌가 시야를 스쳤습니다. 어이구, 그 팔찌는 어디서 샀나? 옥래가 무심한 척 물었고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중고로요.
싸게 나왔길래. 중고라는 단어가 옥내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누군가가 벗어놓고 간 시간, 누군가가 잃어버린 이름, 누군가가 팔아버린 관계. 그 모든 게 중고라는 한 단어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옥내는 통조림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아침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 무렵 지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번호가 떴고 이름은 단순히 사무실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받자마자 낯선 숨소리가 먼저 들렸고요. 곧 아주 또렷한 한 문장이 날아왔습니다. 문턱을 닫으려면 손가락부터 조심해. 전화를 끊자마자 지환은 본능적으로 창문을 닫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준비하려고요. 그는 곧바로 지혁과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 50 락커 옆 손질대. 그 전에 도면 한 번만 더 보자. 메시지를 보내고 손목을 어루만졌는데요. 허공에서도 팔찌의 차가운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 감각은 어떤 날에는 쇠사슬 같았고 어떤 날에는 구원의 고리 같았습니다. 오늘은 후자에 가깝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모두의 하루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회의 일정을 당겨잡았고 박성재는 동선을 줄였고 김다정은 부엌 서랍의 팔찌 상자를 한 번 더 열었다 닫았습니다. 이상철은 오래된 사진첩을 닫고 현관문 앞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고 조옥래와 김장수는 오늘은 내가 갈게 아니 내가 갈게 같은 사소한 다툼으로 서로를 챙겼습니다. 정순이는 가게에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고 지강호는 오늘은 조금 덜 초라해지기를 바라며 모자를 눌러섰습니다. 박영란은 웹툰의 첫 문장을 다시 고쳤고 고성희는 거울 앞에서 미소를 한 번 더 연습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그림의 다른 조각처럼 움직였는데요. 그 조각들이 오늘은 유난히 잘 맞아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다가도 막상 맞추려 하면 한 칸씩 어긋나곤 했습니다. 어긋남이야말로 이야기의 시간표였거든요. 락커 옆 손질대 앞에 섰을 때 지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혁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지은호는 평소보다 눈빛이 더 단단했습니다. 바닥에는 어제 본 금속 가루가 여전히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요. 벽에는 오래된 사포가 2장 남아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맞나? 지혁이 낮게 묻자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곧 올 거예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쪽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왼손잡이가 문턱을 슬쩍 밟았다 떼듯 안으로 들어섰고요. 그 뒤편에 아주 익숙한 보폭이 하나 더 겹쳤습니다. K였습니다. 지환은 한 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문턱을 닫으러 왔어. 왼손잡이는 어깨를 조금 말아 올렸고요. K는 여전히 문턱을 발끝으로 건드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정적 사이 아주 멀리서 새벽배의 엔진이 한 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상상보다 더 조용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J. S. 라. 그게 아직도 내 귀에 들리냐. 왼손잡이가 그렇게 말했고요. 지환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오늘이 중간을 닫는 날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지은호의 휴대폰이었고요. 화면에는 미처 저장하지 못한 번호가 떴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정오 내가 데려간다. 단 한 줄이었는데도 세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덜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름은 흐릿했지만 방향은 선명했거든요. 누군가는 과거에서, 누군가는 현재에서, 누군가는 미래에서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목에 어떤 팔찌가 채워져 있을지 아직 아무도 모른 채였고요. 다만 모두가 같은 문장을 마음속에서 한 번씩 떠올렸습니다. 다음은 조용히 안 끝난다. 그 물음표가 이제 곧 누구의 느낌표로 바뀔 참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